앞서 저희가 여러 논란의 후보들 얘기를 해봤다면 사실 그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상 22대 총선 결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상은 분명히 수직 상승했고 명실상부한 민주당 이재명 당 이른바 친명색채가 거의 뚜렷해졌다라는 평가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호위무사격으로 불렸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줄줄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대장동 변호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은 친명당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는 없겠죠? 그렇죠. 지난번 공천 때부터 뭐 친명 또는 찐명 공천이다 뭐 이런 거는 이미 언론에서 뭐 다 분석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뭐 그때부터 이미 당선이 예약된 곳이고 수도권의 경우에도 뭐 대부분 지금 당선된 걸로 보이죠. 뭐 수도권에서 워낙 압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거의 묻지마 민주당 그 뭐 이런 그 분위기 때문에 대장동 변호사들도 이제 거기에 묻어서 그 대부분 다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공천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했기 때문에 뭐 공천이 뭐 이제 언론의 표현으로 따지면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수도권이나 아니면 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서 그 친명이 아닌 비명계나 아니면 중도 성향의 민주당 후보는 뭐 별로 기억에 나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 아닙니까? 뭐 고민정이라든가 이 몇 명 정도 손에 꼽을 정도다 보면 결국 이번 총선 공천에서부터 지금 총선이 끝난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많이 했었는데 그걸 그 완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대장동 변호사 얘기를 해보기 전에도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다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직함 생략하고 읽어만 봐도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그리고 김성환, 김병기, 김영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초선 의원들도 있잖아요. 이제 초선 의원이 될 김남근, 한민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대장동 변호사들이라고 불렸던 이 인물들의 당선 전원 여의도로 그 앞으로 그 노돌 교수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된다면 국회에서 또 어떤 회동 또 이분들이 또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간다면 여러 가지 풍경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고 노 교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장동 변호사 이른바 대장동 쪽에 뭐 꼭 이재명 대표를 변호한 게 아니고 정진상 씨라든지 또 뭐 김용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변호한 그런 분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을 때 그 공천 자체가 좀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이른바 뭐 여러 가지 변호사비 대신 공천을 준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당선되고 나서 보면 이제 이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호위무사 역할을 가장 강력하게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수시로 뭐 의원회관이든지 어떤 뭐 본회의장이든지 어디서든지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선거 전략뿐만 선거가 아니라 재판 전략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재명 당으로서 민주당으로 공고해졌고 또 압도적인 제1당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사법부도 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재판들은 연기돼 왔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 재판 같은 데서 전 부지사 재판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는 걸 보면 아마 이분들이 특히 중심이 되어서 재판 지연 전략이라든지 뭐 재판에서의 어떤 전략들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할 텐데 심사숙고하는 건 본인들에게 좋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재판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장동 변호사들 특히 이제 그 경기 부천병, 광주 서굴, 서대문갑, 광주 광산갑, 박균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배포 수원구 무형 혹은 뭐 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고 김동아 변호사 이런 부분들 정리가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최병목 의원과
노돌 교수께서 좀 더 이 대장동 변호사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했다면 물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 여선홍 행정관님. 한동훈 위원장은 2조 심판을 공격할 때 특히 이 대장동 변호사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하면서 마치 뭐 대납 공천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지역구에서 뭐 경쟁력 있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이재명 대표의 중심으로 한 당으로서의 탈바꿈 성공했다. 당선 여부로 보면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요, 이 지금 5명의 당선인들이 모두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 하나는 이 중에 대부분은 이미 이제 정치인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경험이 아무런 없는 전무한 분들을 갑자기 대장동 변호사라고 해서 당에서 이제 뭐 경선 주고 아니고 또 이제 뭐 공천을 줘서 당선시킨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활동했던 분들이다. 예. 대장동 뭐 관련해서 변호를 맡은 거는 약간 부차적인 문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친명들의 이제 여의도 대거 입성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내서 여선 행정관도 좀 반론차원에서 얘기 듣고 이분들이 어쨌든 경선을 통과해서 뭐 무리한 전략 공천이라기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당내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현장 지역에 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감안해서 볼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앞서 그 올드보이들의 귀한 얘기를 뭐 정동영 후보, 박지원 후보 얘기를 해봤다면 뭐 올드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분이 6선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하남에 출마했던 추미애 후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당대표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이른바 추윤 갈등의 핵심에 섰던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도 여의도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뉴스 탑10 혹은 여러 뉴스를 통해서 만나봤을 때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 국회에서도 민주당 출신이 자연스럽게 국회의장도 맡게 되고 사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맡을 텐데 6선의 추미애 의원, 국회의장 여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과반을 얻으면서 국회의장 후보로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의원이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많이 나왔고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 추미애 후보가 당선된 하남갑의 경우에는 그 상대당 후보인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지금 친윤 후보로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이 지역 구도가 친윤 대 반윤의 구도로서 이제 치러졌던 선거입니다. 보시면 추미애 후보가 한 과반을 했지만 좀 이용 후보도 49%를 좀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막상막하의 대결이 펼쳐진 곳이었는데요. 그만큼 친윤과 반윤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어쨌든 표심은 추미애 후보의 손을 들어줬고 추미애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6선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장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0.6% 이제 막판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추미애 후보가 뭐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라 불리는 이용 의원을 꺾고 하남갑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원래 이제 국회 최다선이 꼭 국회의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선이 되는 사람이 이제 민주당에서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제 5선 중에서도 사실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을 하기 때문에 예.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또 그 공교롭게도 6선이 딱 2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2년씩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민주당 이제 뭐 그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둘이 나눠서 뭐 그 앞에 2년, 뒤에 2년 뭐 이렇게 국회의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꼭 단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5선 중에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여지는 그렇죠. 남겨놔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의 여성 국회의장.
근데 이제 최병무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셔서 네. 이 질문도 드릴게요. 사실 앞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아마 여러 장면들 전에 없던 혹은 그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간다.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전반기 국회의장이 첫 여성 국회의장인 추미애 후보다. 그럼 이제 추미애 후보가 뒤에 있고 앞에 시정연설 윤 대통령이 하는 단상에서 하는 셈이고 또 앞에는 또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가 앉아 있는. 글쎄 참 그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윤 갈등 그런 혹은 뭐 장면이 나올까요? 아마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아마 총리로 하여금 대독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안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예. 앞에 조국 대표 뒤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다? 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처음 본 장면들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22대 국회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글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 글쎄 저런 거 보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당당하게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뭐 그거야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예. 그냥 뭐 까짓거리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그럴수록 당당하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 출석해서 뭐 환영받은 건 아니거든요. 환영만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서 뭐 하고 글쎄 추미애 국회의장 너무 이르죠. 의장이 뒤에 있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뭐 개의할 만한 추미애 저 시정연설을 하지 않아야 할 뭐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가십이라는 표현도 잠깐 하셨는데 가볍게 또 할 건 아니어서 실제로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높아졌고 지금 국민의힘이 완패,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요. 예, 여선 행정관님. 여기 추미애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 6선이라서 아마도 민주당의 6선이 조정식 의원 이렇게 2명이라서 추미애 후보가 이제 뭐 의장 후보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한 방송에서 추미애 후보가 국회의장이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아니면 누가 되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볼 때 이제 선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수의 이제 후보들이 뭐 다선 의원들이 뭐 자기가 이제 3선이 되면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다, 국회 부의장을 할 수 있다, 그 의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거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실제로 의장의 선거는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추미애 전 대표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이번에 6선이 되면서 상당 부분 민주당이 약간 잠룡으로 이게 또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되면은 사실은 뭐 대권이나 아니면은 관계단체장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상대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을 바로 나갈까? 뭐 저는 뭐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큰 정치적 그 앞으로의 본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전반기 2년 하고 그래도 2027년 하고 좀 기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요. 뭐 두고 보죠. 뭐 사실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더 길게 네. 추미애 후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